그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라도 제 논문이나 이제 적혀 있는 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하여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주제는 창조론의 타당성과 일반 진화론의 모순과 한계이고요. 일단 목차는 서론, 창조론과 일반 진화론의 배경, 창조론의 타당성, 그리고 일반 진화론의 모순과 한계, 진화론이 끼친 좀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론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 진화론이 이제 찰스 다윈의 자연 선택 이론부터 시작되어서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발전해왔고 많은 문화와 교육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론적 근거와 사회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반 진화론은 수십 년 동안 다양한 과학적 발견들과 이제 이론적 접근법들이 제시하는 데이터들로 인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창조론의 타당성과 일반 진화론의 모순과 한계를 중심으로 이 두 이론을 다각도로 고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의 방향과 방법은 첫 번째는 창조론과 일반 진화론의 점이랑 기본 과정 그리고 이론적 배경을 분석해서 두 이론의 차이점을 비교한다. 두 번째는 창조론의 타당성을 이제 과학적, 철학적, 신학적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세 번째로는 일반 진화론의 이제 과학적, 철학적, 윤리적 문제점과 모순을 검토한 후에 이제 이론을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진화론이 이제 윤리적 문제를 촉발한 사례를 살펴보고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분석할 것입니다. 창조론의 일반 진화론의 배경입니다. 일단 창조론은 우주, 지구, 그리고 생명의 기원이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제 이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존재는 초자연적인 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과 자연 세계가 신의 의도적 자위로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진화론은 생명의 다양성이 수백만 년에 걸친 자연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진화해 왔다고 설명하는 과학적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형태가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유래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창조론 과정에는 이제 초자연적 창조랑 특수 창조가 있고 이론적 배경으로는 종교적 교리, 경이론, 그리고 역사 및 문화적 전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화론의 과정은 공통조상, 자연선택, 변이의 무작위성이 있고 이론적 배경에는 유전자학과 분자생물학, 화석기록, 비교해부학 등이 있습니다. 이제 두 이론은 기원의 근거, 변화의 메커니즘, 과학적 검증, 과학적 커뮤니티에 수용해서 큰 차이점을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론의 타당성을 과학적, 철학적, 신학적 증거로 알아보고 그의 창조론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반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학적인 여기서부터는 몇 가지의 개념들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설계는 이제 많은 생물학적 구조들, 예를 들어서 인간의 눈이나 DNA 복제 메커니즘을 극도로 복잡하고 목적성이 뚜렷하여서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이 무작위적인 과정이나 아니면 자연 선택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복잡성은 지능적인 설계자가 존재함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역적 복잡성이라는 것은 특정 생물학적 시스템이 그 구성 요소 중 하나라도 제거가 된다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단계별 진화로는 형성이 될 수 없고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로 존재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나머지는 본문 참고해 주시고 철학적 관점으로 본 창조론의 타당성 중에는 목적 관점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자연 세계의 복잡성과 목적성이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목적을 가진 설계자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똑같은 인간의 눈이나 생태계의 복잡한 상호작용 등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목적론적 설계는 창조론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철학적 근거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첫 원인 논증이 있는데요.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해서 우주와 생명의 존재를 설명하는 첫 원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첫 원인은 자연적 법칙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존재, 즉 신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데요. 이 논증은 우주와 생명이 우연히 발생했다
없다는 가설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창조론의 타당성을 강화합니다. 이제 뭐 확장된 개념으로는 이제 미학적 논쟁이랑 인신론적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적 관점에서 본 창조론의 타당성은 이제 여기도 인신론적 논쟁이 있는데 우리의 인식 능력과 지적 능력이 우주의 법칙과 완벽하게 부합한다는 사실은 이제 우연의 산물보다는 이제 의도적으로 설계된 결과로 더 잘 설명이 됩니다. 이제 이는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과학적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지적 구조가 이제 우연히 발생하기보다는 설계되었다는 주장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된 개념으로는 역사적 계시와 예언의 이행과 구원론적 창조론이 있는데 이제 많은 종교적 경전에서는 과학의 역사적 사건들이 신의 개입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기술하고 있고 이제 예언들이 실제로 이행된 사례들을 통해서 신의 존재와 창조적 개입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예언들이 이행된 사례에는 신의 예지와 개입을 보여주는 증거로 사용되고 구원론적 창조로는 창조가 단순히 생명을 만드는 행위를 넘어서 이제 구원의 계획의 일부라고 보는 건데요. 신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창조함으로써 종국적인 구원을 위한 목적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접근은 창조론의 단순한 기본 이론이 아니라 더 넓은 신의 계획의 일부로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창조론을 향한 비판과 그에 대한 반론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과학 커뮤니티의 합의 부족인데요. 이제 진화론자들은 창조론은 과학 커뮤니티 내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으며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지지한다. 이는 창조론이 과학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증거로 사용된다. 다른 비판의 창조론 지지자들은 이제 과학 커뮤니티의 합의가 항상 진리나 과학적 타당성을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많은 과학적 발견들이 초기에는 주류 과학 커뮤니티에 의해 거절되었다가 이제 나중에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고 창조론을 지지하는 과학자들도 존재하며 그들의 연구와 주장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창조론을 지지한 과학자들 중에 누가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뉴턴 아니에요? 맞습니다. 뉴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루이 파스텔라라든가 그레거 멘델 아니면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 등이 많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과학적 발견을 통해서 신의 존재와 창조를 더 확실하게 믿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종의 고정성인데 이제 창조론은 종의 고정성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화석 기록과 현대 생물학적 연구와는 모순된다. 진화론은 종의 변화와 적응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한다라는 비판의 창조론 지지자들이 이제 우리는 종의 고정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종류라는 개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종류 내에서의 변화와 적응을 인정을 하는데 한 종류가 다른 종류로 대진하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종류 간의 경계는 명확하면서 이는 창조론과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화석 기록의 불연속성과 유전적 정보의 복잡성은 대진화보다는 창조론에 더 부합하다고 주장합니다. 일반 진화론의 모순과 한계를 이런 것들을 관점으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설명드리자면 이제 복잡한 생물체의 기원인데 생물학적 구조와 기능의 복잡성, 특히 세포 내의 복잡한 분자 기계와 같은 구조는 단순한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유전적 변이가 진화의 주요 동력이라고 주장하는데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해로운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이제 중립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복잡한 새로운 특성이나 기관이 유익한 돌연변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발달했다는 증거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이런 복잡한 구조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진화했는지에 대한 명확성의 설명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예로 들어 특정 구조가 단계적으로 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종을 생성할 수 있는 충분하고 유익한 돌연변이가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과정은 과학적으로 여전히 논의가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진화 속도에 대해서는 정말 흥미로운 모순점들이 존재가 하는데 일부 종들은 매우 빠르게 진화를 하는 반면에 다른 종들은 수백만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진화가 일정한 속도로 진행되지 않음을 시사하면서
진화론의 한계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진화 속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 생물학적 요인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이들이 진화 속도에 미치는 정확한 영향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따라서 진화론은 특정 환경적 요인이 종의 진화 속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제공하는 데는 아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본 건데 첫 번째는 감소주의적 설명과 목적론의 부재입니다. 일단 진화론은 감소주의적 접근을 사용해서 인간과 다른 생명체를 순전히 물질적 과정의 선물로 설명하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접근은 인간의 의식, 자유의식, 아니면 도덕성과 같은 비물질적 요소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또한 인간의 행동과 사고를 단지 생물학적 과정에서 결과로만 보는 것은 인간의 깊이와 복잡성을 축소할 수 있고 이는 철학적 인간론과는 충돌됩니다. 그리고 환원주의와 형이상학적 함의인데요. 진화론은 생명 현상을 유전자와 자연 선택 등의 생물학적 요소로 환원하여 설명을 하는데 환원주의는 복잡한 생명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 문화, 사회적 상호작용 등은 단순히 생물학적 요소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진화론은 생명의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윤리적 관점에서 본 진화론의 모순과 한계인데요. 사회 다윈주의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거는 찰스 다윈의 자연 선택 이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한 개념인데 적자 생존을 사회적 경제적 맥락에서 해석한 것입니다. 이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러한 관점은 약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 경지인데 진화론은 생명체를 자연 선택과 생존 결과로 보기 때문에 이는 모든 생명체가 단지 생물학적 기계에 불과하다는 관점을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시각은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경시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단순히 유전자 전달의 도구만 본다면 생명윤리적 문제, 예로 낙태, 안락사, 유전자 조작 등이 있는데 이 생명윤리적 문제에 대한 판단이 왜곡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인간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윤리적 원칙과는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브리아기 폭발이라고 아실 것 같은데 약 5억 4천 년 전에 캄브리아기 시기에 다양한 생명체가 갑자기 출현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다윈의 점진적 진화론은 생명체의 변화가 오랜 시간에 걸쳐져서 서서히 일어난다고 주장을 하는데 캄브리아기 폭발은 짧은 지질학적 시간 안에 다양한 생명체가 동시에 출현을 한 것을 보여주어서 이 점진적 진화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로 종종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고생대의 대멸종인데 이것은 약 2억 5천만 년 전에 발생한 대멸종 사건으로 지구의 생물종 약 90%가 멸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진화론의 자연 선택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는 시간을 극도로 단축시킵니다. 이런 급격한 멸종과 이후의 생명체 재출현은 점진적 진화 과정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는 진화론이 대규모 환경 변화와 생명체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유전자 부동은 작은 개체군에서 유전자 빈도가 무작위로 변화하는 현상인데요. 진화론은 주로 자연 선택을 통해 유전자 빈도의 변화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유전자 부동은 자연 선택과 무관하게 유전자 빈도가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진화론의 주된 메커니즘 외에도 생물 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님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신 분이 있을까요? 이게 특정 가설을 증명하려고 한 프로젝트인데 실패했거든요. 이게 하버트 테라스라는 교수와 그 연구원들이 장기 프로젝트로 님 프로젝트를 실행을 했는데 이것은 언어는 인간만의 내재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노암 촘스키의 언어 이론의 도전장을 내는 중대한 동물 프로젝트였는데 그리고 특정 생물 또는 유전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어요. 근데 이게 실패했는데 그 원인으로는 데이터 불일치, 실험적 한계, 이론적 가정 등의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과정에서 기대했던
유전자 변이가 관찰되지 않았고 예측과 달리 특정 생물 또는 유전자에서 진화론적 변화를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데 실패하였고 이는 진화론의 예측과 현실 사이의 불일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또한 성체가 되어서 이제 동물적 본능이 심화가 되고 인간과 평생을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한계를 내비친 문제 때문에 하버트 테라스 교수는 결국 님 프로젝트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님 프로젝트의 실패는 진화론의 일부 가설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요. 특히 생물학적 데이터와 이론 사이의 간극은 추가적인 연구와 더 정교한 이론적 모델링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 사례는 진화론이 모든 생물학적 현상을 설명하는 포괄적인 이론으로서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진화론이 끼친 부정 영향력을 사회 진화론, 우생학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 진화론이란 이제 찰스 다윈의 자연 선택 이론을 사회와 인간 관계에 적용하려는 시도로 주로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유럽과 미국에서 발전했고요. 사회 진화론자들은 자연 선택 원리가 인간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한 사회적 영향은 사회 진화론이 빈부격차, 인종차별,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이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복지 정책에 반대하고 또한 식민주의 국가들은 사회 진화론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식민 지배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설명하고 피지배 민족들을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생학은 이제 유전적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인간의 생식과 결혼을 통제하려는 운동인데 19세기 후반에 프란시스 갈턴이 처음 제안한 후 20세기 초반에 많은 서구 국가들에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20세기 초반 미술에서 우생학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고 또 이는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았고요. 이는 주로 이제 정신장애인, 빈곤층 그리고 소수인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또한 나치 독일은 우생학을 극단적으로 사용해서 유대인, 로민, 장애인 등을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집단이라고 간주하고 대량 학살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화론 자체는 생물학적 이론이지만 이제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서 적용하려는 시도가 사회 진화론과 우생학과 같은 윤리적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과학 이론이 잘못 해석되고 적용될 경우에 큰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창조론은 생명체의 복잡성과 정교함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진화론은 몇 가지 중요한 모습과 한계를 가지고 있고 특히 생명체의 초기 출현 그리고 복잡한 생물 구조의 기원을 완벽히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조론은 생명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강력한 설명을 제공하고 직접 설계자의 존재를 시사합니다. 이 논문과 발표에서는 창조론의 타당성과 일반 진화론의 모순과 한계를 비교함으로써 창조론이 생명의 기원에 대한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촘촘한 설명 잘 들었고요. 오늘 질문 접수 불가 아까 뒤에서 질문을 말아야 했는데 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신동경 학생은 태권도 유단자를 알고 있는데 태권도의 창조와 진화 과정을 설명해 아니 예를 들면 태권도를 누군가가 만들었고요. 만들 당시에는 기술이 10개뿐이 없었다면 진화되는 과정을 보면 지금은 결국 아직 저는 태권도를 모르는 사람은 100개 정도의 기술이 발전됐다면 결국 태권도 자체도 창조와 진화를 설명할 수 있는 건지 유단자께 진화를 창조와 진화요? 네, 근데 기술의 발전을 진화로 보고 창조는 누군가가 설계자가 다 만든 게 창조를 알기 때문에 누군가 만들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몇 단위 좀 부끄러워서 그게 높지 않아서 2단입니다. 2단위요?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가능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화론도 아예 진화론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종류 내에서의 이제 변화와 이제 좀 바뀌는 거 이 환경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제 공통 조상이라 해서 이 조상에서부터 유래되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대진화는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미국으로다가 태권도를 지금 유학 가는 저는 안 합니다. 헬스로 간다고 그걸 유저들을 퍼치로 간다고 네. 그 이제 논문 발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친한 친구가 그 교환자리인데 뭐 네안데르탈인 하고 뭐 크로마뇽인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분명히 상조론 같으면 사람하고는 다른 존재인데 이런 걸 실제로 우리 청년학생한테 뭐 이렇게 설명하면 아마 그냥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차이가 어떤 부분 진화론하고 상조론의 관점으로 진화론의 모습은 이런 거고 그래서 상조론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적용 생활의 적용 친구한테 제 친구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설명을 잘 못했는데 일단 저는 이제 진화론을 입증하려고 연구했다가 실패한 사례들을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고, 예를 들어 링 프로젝트라던가 아니면 화석 그 기록의 불안정성이라던가 아니면 캄브리아 기티 시대도 갑자기 탁 나타났다가 갑자기 싹 사라지고 그런 것들을 예로 들 것 같고, 이제 이제 그 시인이 창조했다는 것도 믿기 사실 어렵지만 이제 조금 더 이 세상을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을 창조된 우리 6,000년 정도 생각하죠. 근데 그 전에 뭐 오래된 그 존재하고 비교를 그런 거 어떻게 설명하는데요? 창조론 차원에서 그 전에 이제 보통 우리가 배울 때 있잖아요. 그 사람의 그 기원은 뭐 크로마뇽인지 뭐로부터 왔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에 비하면 훨씬 낫거든요. 그런 거를 친구가 물어보면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요? 그거는 좀 잘 몰라서. 이제 과학자들이 계산을 한 거잖아요. 계산을 이제 예를 들어 어떤 화석 이게 몇십만 년이나 계산을 해낸 거잖아요. 이게 상상을 한 게 아니라, 근데 그 계산법이 허구적이다. 계산법이 과학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반론하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 계산법이 진짜로 과학적인가 따져보면 엄청난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창조론 쪽에 있는 과학자들은 이게 어떤 화석이 나올 때 이것이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이것이 1만 년이 더 넘다, 그런 것은 틀림없이 그 계산법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일일이 하나 다 따져보면 다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도 책이 이렇게 두꺼웠어. 각자 계산법에 대한 허구,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죠? 우리가 6,000년 전에 아담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성경에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가장 가까운 종족이 크로마뇽이 맞죠? 세계적으로 크로마뇽이라는 존재가 없던지 아니면 6,000년 안에 들어가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면 크로마뇽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 학교에서 그렇게 막 크로마뇽은 몇 년, 네안데르탈은 몇 년 이렇게 다 배웠는데 영희처럼 얘기를 하면은 그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하는 방법이 혹시 맞는지 한번 공감을 받고 싶어요. 저는 외모는 크로마뇽이 사람하고 비슷한데 좀 그랬거든요. 영이 없다. 이제 그렇게 설명. 왜냐면 영이 분명히 원숭이는 영이 없잖아요, 그죠? 사람은 영이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됐는데 10만 년이건 만 년이건 5만 년이건 분명히 비슷한 존재는 있을 거다, 원숭이 같이. 근데 그들의 존재는 크로마뇽이 뭔가 도구를 사용하고 지력을 하면서 사용하더라도 그 존재는 영이 없는 존재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공감이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나는. 공감이 안 가면 누가 얘기해 주시면. 약간 약간 그거를 영이 없다고 하는데 이제 만약에
제가 예수님 크리스천이 아니라면 그걸 들었을 때 약간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영이 뭔지 모를 수도 있고. 기회죠, 그죠? 네. 하나님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사람의 존재는 영이 있는 존재라고 설명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첫 단계거든요. 보통 그럴 때. 네. 2억 9천만 년 전에 고생대 그때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이제 두 번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의 뉘앙스를 보면 예전에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지구의 상황이잖아요. 그게 아마 그때 다 그렇게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한 시대에 다 같이 죽어버리잖아요. 네, 그게 아마 그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돼서 지구를 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지구 역사는 2000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문화론이 말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가 이렇게 다양하냐는 거예요. 상당히 비효율적이거든요. 갑자기 언어를 딱 만들었잖아요. 이 통일 지나가면서 그렇잖아요. 하나씩 언어가 늘어나야 될 거 아니라 지금 만들어졌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 종족들이 죽어가면서 언어가 없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걸 설명하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언어가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네. 그리고 우리에게 사실은 영혼이란 말을 다 쓰지만 영이 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사용하기 전에는 주님을 부르기 전에는 우리는 영이라는 게 있는 줄 몰랐잖아요. 우리 영혼이란 말을 사용을 했지만 영이 뭔지 모르고 혼만 사용하고 살았는데 사실 우리가 영을 체험만 한다면 보이지 않는 공기를 바라보고 이긴다면 모든 게 해결되거든요. 이 영은 하나님을 닮기 위한 그릇이기 때문에 네, 이걸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처음에 오스트랄로 피테고루스고요. 그러면 나오고 네안데르탈이 나오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면 현재 과학자들은 거기에 나온 모든 자료들은 원숭이 아니면 사람이다. 네, 결론이 그렇습니다. 딱 볼 때 이것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돼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원숭이고 이거는 사람이다. 이렇다는 거죠. 아무리 오래돼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고 어떤 것이면 이거는 사람 비슷하지만 사실은 현재 원숭이도 사람 비슷한 게 많이 있거든요. 원숭이 아니면 사람이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중간은 없다. 네, 중간이 없다는 거. 원숭이. 사람 전에 모든 존재는 비슷해도 다 원숭이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상당히 민감한 주제예요. 네. 없습니다.